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말고사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뭐 어떻든가요? 많이 어렵던가요? 네. 아마도 그 11월 달부터 공부하셨던 분들은 비교적 풀만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기출 문제가 많이 반영됐고요. 특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5, 6월 과정에서 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년도 기출은 뭐 거의 다루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는 그 이전 기출을 주로 참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1번 문제 보시면 자,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겠다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에는 틀린 건지 옳은 건지를 정확하게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틀린 거죠. 자, 1번. 자,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위험이라 한다. 요게 이제 위험의 정의죠, 정의. 그래서 위험의 정의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다. 다시 말해서 예상한 결과, 이걸 다른 말로 기대 수익이라 하죠. 기대 수익하고요. 그 다음에 실현된 결과, 그러면 이제 실현 수익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현 수익이, 너무 빨리 쓰나요? 이 같으면 위험이 없는데, 이 달라질 가능성이, 그래서 이런 걸 위험이라 한다. 그래서 위험은 얼마나 달라졌느냐, 그 척도를 통계적으로 표현할 때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계산한다. 거기까지 정리가 되셔야 되죠. 이번에 유동성 위험이란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 손실 가능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동성 위험을 우리가 조금 쉽게 본다 그러면 환금성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환금성이 뭐예요? 막상 돈으로 바꾸려고 할 때 잘 안 팔려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시장 가치 손실, 급매하려면 싸게 팔아야 되니까. 다음에 3번에 화폐 정책이나 재정 정책으로 이자율을 변화시켜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런 걸 법적 위험이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 위험의 종류 그러면은 사금 캐는 법인은 시운이 위로 간다 이렇게 외우고 있죠. 그래서 요거 사업상의 위험이 이제 시운 위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법적 위험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이 법적 위험이라는 건 법규 변화라든가 정부 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니까 대단히 어려운 지문이죠. 다음에 4번에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 아니라도 위험이 된 대가를 위험에 대한 요구 수익률은 있다 그랬는데 이건 틀렸죠. 그죠?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한 건데요. 이 위험 할증률이라는 거는 위험을 부담할 때만 더하는 거죠. 고로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투자 아니라 그랬으니까 위험 할증률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즉 무위험률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에 법적 위험이란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 투자 수익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다. 자, 답은 4번입니다. 그죠? 다음으로 2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옳지 못한 것 결국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일단 위험과 수익의 관계 그러면은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 다른 말로 비례 관계라는 걸 생각하고 보셔야 되겠어요. 1번에 부동산 투자는 위험과 수익이 수반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 그러면 안 되죠. 방금 비례 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쉽네요. 왜냐하면은 답이 바로 나오니까 나머지를 시험장이라면 안 읽어보겠죠. 시간이 아까우니까. 뭐 너무나 정확한 답이니까. 자, 2번. 수익률을 구성하는 대가에는 현재 소비를 희생하는 대가로서 시간에 대한 비용 그러면 무위험률이고요. 그다음에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로서 위험에 대한 비용이 있다 그랬는데 요거를 위험 할증률이라 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걸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3번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뿐만 아니고 위험 할증률도 포함된다. 방금 이야기 드렸고 4번에 무위험률의 크기는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예컨대 인플레라든가 또는 이자율의 변화라든가 경제 정책 등등에 따라서 무위험률이 달라진다. 다음에 5번 투자자의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무위험률밖에 없다. 그래서 위험이 없다 그러면 위험 할증률이 제로이니까
당연히 무이업률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옳은 이야기고요. 답이 1번이고.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 다시 말해서 틀린 것. 그런 이야기겠죠. 1번에 자, 여러 개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하나에 집중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한다. 결국 이 포트폴리오라는 건 분산 투자를 이야기하죠. 왜 하는 겁니까?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대단히 옳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번에 위험과 수익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균 분산법이 있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죠? 평균 분산 결정법.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이걸 지워버려도 되나요? 되네. 그래서 뭐 옳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평균 분산 결정법 그러면 이제 이 평균이라는 게 다른 말로 기대 수익이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작은 걸 고른다. 그 이야기고. 분산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위험이죠.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왕이면 수익이 큰 걸 고른다. 이렇게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서 보다 우월한 자산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위험을 평가한다. 다음에 3번에 자, 포트폴리오 관리란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관리. 그래서 투자 대안을 가지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첫 번째 위험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최선,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를 고르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한다. 다음에 4번에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경우 자, 주어진 위험에서는 투자자는 더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옳은 이야기죠. 여러분 예컨대 여기요. 예컨대 여기가 위험이고 여기가 수익이다. 그럴 때 효율적 전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작은 위험에서는 작은 위험일 때는요. 작은 수익에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다음에 5번에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는 피할 수 있는 위험하고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데 전자 피할 수 있는 위험은 체계가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이겠죠. 그 다음에 후자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비체계가 아니고 체계적 위험이겠죠. 그래서 전자하고 후자가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틀린 지문 만들 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앞뒤를 바꾸는 것.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옳은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죠.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보죠. 4번. 다음 내용 중 틀린 것. 뭐 간단하네. 틀린 것. 그래서 1번의 감세인 개수는 연금의 내과 개수의 역수이다. 이 역수 관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와 관련되는 개수들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일시불의 현가 개수입니다. 두 번째 연금의 현가 개수이고요. 세 번째가 저당 상수예요. 미래 가치와 관련되는 개수 그래서 내과에도 세 가지가 있죠. 일시불의 내과 개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연금의 내과 개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기금 개수 이렇게 있지요. 그럴 때 역수는 이렇게 집 모양이다. 집 우리가 공부하는 게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집이네. 집 건물 같아. 그래서 이렇게 역수 관계는 기억하자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요거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옳은 이야기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자, 두 번째로 현재 이론을 빌렸을 때 빌렸어. 그럼 무조건 저당상수지. 매기 상환할 원금과 이자 지급분을 계산할 경우 이용되는 개수는 저당상수인데 이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가 개수하고는 역수이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살짝 꼬아놨지만. 그 다음에 3번에 연금의 내과 개수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인가 봐야 되겠고 내과인지 봐야 되겠네. 그래서 매년 이런 식, 이거 연금이네, 연금. 이자를 할로 계속 적립했을 때, N년 후, 이거 내과인데? 그래서 달성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현재가치, 미래가치 개수를 판단할 때는 개념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거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싹 찾아야 된다.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현가냐, 매가냐, 이렇게. 예. 그 다음에 4번에 저당 대부액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 하고, 그렇죠?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러면 당연히 잔금 비율이죠. 이 또 잔금 비율은 1 상환 비율이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상환 비율하고 잔금 비율을 더한 게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감책인 계수는 이자가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이런 식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이거는 연금이네.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했다 그러면 요거는 현가인데 이거 그러니까 요거는 감책인 계수가 아니고 연금의 현가네.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4번은 답이 5번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5번 한번 보시죠. 자,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자, 부동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그랬죠. 그래서 기대 수익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느냐? 시그마 더하자 그 이야기죠. 예상되는 수익하고 이 수익이 발생할 확률을 각각 곱해 가지고 그걸 시그마 하면 되죠. 그래서 너무나 쉽습니다. 여기 예상되는 수익이 있고 여기 발생 확률이 있죠. 그러면 이 각각 곱해 가지고 이 결과를 어떻게 한다고? 이거 시그마 하면 시그마. 그래서 8일은 8이다 그러면 이제 0.8이죠. 이렇게 암산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이걸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면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간단한 것도. 4624 그러면 2.4%죠. 그 다음에 요거는 4의 절반인데 절반 50% 2%지 뭐. 그래서 요거 뒤에 더한 게 얼마예요? 1.2%. 그럼 점이 떨어지는 거 딱 하나밖에 없네 뭐. 그게 답이죠. 1 올라갔으니까 더하면 5. 그래서 5.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아내시면 된다. 일단 이 정도가 해결이 된다. 문제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평균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 평균에 관련되는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4군데가 개입이 돼. 평균만 계산할 줄 알면 4군데의 계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간단해 보이고 아주 쉬운 문제죠. 아주 쉬운 문제지만 여기 해결되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도 당연히 해결할 수 있다. 원리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정확하게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이해가 되셔야 되겠어요. 네. 다음으로 자 이제 6번 한번 보죠. 6번. 요거 좀 나오는 문제인데. 다음 투자안과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은 1년이고 금년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현금 지출이 다른 말로 유출이죠. 유출. 그 다음에 내년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그래서 할인율이 R이 5%이고 틀린 거 그랬는데 틀린 거 여기 이제 지문을 보니까 계산이 여러 개가 돼야 되죠. 지금 A, B, C, D.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바로 시작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건지 아닐 건지를 한번 따져봐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간을 본다. 간. 왜 음식할 때 소금 넣으면서 조금씩 간을 보는 거 아니에요? 간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보니까 이제 여기 순현가를 계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수익성 지수도 있는데 그러면 순현가랑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죠. 그러니까 할인해야지. 뭘 할인해야 돼요? 현금 수지를. 현금 수지가 뭔데? 요거는 유입, 요거는 지출이니까 유출이죠. 그래서 비교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다. 자, 그럴 때, 자, 순현가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입을 현재 가치로 하고,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하죠. 둘 다 현재 가치로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뭘로 비교한다고? 차액 빼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성 지수 똑같이 뭐 이익과 이출이 현재 가치로 만든 다음에 이거는 뺀다고요? 나눠서 비교한다고? 나눠서 비교한다 그 이야기예요. 차이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치를 해야 되니까 딱 하나만 해본다. 요거는 금년에 현금 지출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1년 후죠. 다시 말해서 1년 후에 630만 원이 유입 들어온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때 할인율이 5%예요. 그러면 할인 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 이자 빼면 되죠.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는 630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인데 1년이니까 1승이죠. 0.05.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600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모르겠다 그러면은, 만약 이 뒤에 30이 어떻게 된 경우 있냐? 600이 이자가 10%면 60 붙었을 거고, 5%니까 30 붙었겠지. 그 이야기는 뭐냐? 요거 뒤에 요거 빼면 되네, 요거. 그러면 계산이 거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얘는 얼마냐? 그러면 600 현재 가치가. 얘는 얼마냐? 300. 얘는 20 빼면 되겠는데 400. 요거는 62만 5천 원 빼면 안 돼요. 그래서 불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262.5를 할인해 보면 되지. 1 더하기 0.05. 그러면 얼마 나오느냐? 250 나오죠. 다시 말해서 250이 1년 후에 이자가 10% 붙었다면 25인데요. 10%가 아니고 절반 5% 붙은 거죠. 12만 5천 원. 그래서 12만 5천 원만 빼면 된다. 그 이야기. 그래서 250이다. 자, 그러면 순현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다 순현가. 순현가를 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600에서 300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300. 요거는 300에서 100을 빼면 되겠죠. 200. 요거는 400에서 100을 빼면 됩니다. 300. 요거는 250에서 100을 빼야 되죠. 150. 자, 수익성 지수 한번 구해볼까요? 수익성 지수. 자, 수익성 지수는 여기다 쓰죠, 뭐. 수익성, 지수. 요거는 나누면 되죠. 600 나누기 300, 즉 300분의 600이죠. 2. 요거는 100분의 300이죠. 3. 요거는 100분의 400인데 4. 요거는 100분의 250인데 2.5. 이제 그러면 답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겠죠. 자, 1번. A와 C의 순현가는 같다 그랬어요. 자, 색깔 좀 바꿀 수 있을까요? A와 C의 순현가는 같다. 보니까 같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2번에 NPV, 순현가가 가장 작은 사업은 D다. D가 제일 작네. 그래서 2번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3번, C의 PI는 4이다 그랬는데, 4인데? 그래서 옳은 이야기예요. 4번, PI가, 큰 순서, PI가 이제 Profitability Index, 수익성 지수죠.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는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일 큰 게 C,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D, A죠. 그런데 여기는 CBAD라 그랬으니까 요거 틀렸네.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그 다음에 5번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총 투자비가 300만 원 밖에 없다. 그럴 때는 요거 A 하나만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거 3개를 살 수도 있지요. 그럴 때 A 하나 사면은 얼마를 버느냐? 딱 순현가만큼 벌어요. 순현가는 유입, 번 거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 투자한 거의 현재 가치를 뺀 차익이니까 순수하게 번 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3개를 투자한다 그러면은 요거 3개를 더한 것만큼 벌죠. 얼마예요? 650이죠. 그러니까 결국 A만 수행하는 투자보다는 B, C, D를 함께 수행하는 게 650이니까 훨씬 많이 벌었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이런 걸 우리가 가치 가산성이라 그래요. 이렇게 순현가는요, 이 개별 대안의 순현가하고요, 요거를 3개를 다 투자할 때는 이 각각을 더하는 것과 일치해. 이거를 더하기의 법칙이 성립된다. 그래서 가치를 더해도 된다. 가치 가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치 합산성 또는 가치 가산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순현가가 우월한 이유 중에 하나죠. 내부 수익률법보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지만 설명이 됐습니다. 물론 답은 뭐 수월하게 찾았어요. 결론은 이거는 뭐 계산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아니다. 뭐 1분 정도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어도 좋은 문제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이죠. 여러분, 다음 부동산 금융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 이제 금융이네. 그래서 틀린 것 그랬어요. 자, 부동산 금융에서 변동이자율을 적용하는 융자는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으로도 보호해 준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던 거죠. 왜 고정이자에서 변동이자로 가는 것이냐? 오늘날 이유는 고정이자에서는 대출자가 인플레 위험, 다른 말로 이자율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출자의 인플레 또는 이자율 위험, 왜? 인플레가 있으면 이자가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전가하려고 그런다고요? 차입자에게 전가해버리려고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보호해 주는 거 맞네. 그죠? 예. 자, 2번. 예, 동일한 조건하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융자 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 수요는 감소한다 그랬는데 융자 비율이 높다. 융자 비율이 영어로 LTV죠. 다른 말로 대부 비율이에요. 그래서 여기 높다 그러면은 돈을 많이 빌려주니까 수요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그래서 2번은 틀렸네. 3번에 자 일반적으로 대출 상환 기간이 길수록 자금의 수혜자는 매번 상환 부담이 작아지죠. 그렇죠. 왜요? 1년에 1억을 빌리는 것보다는 10년에 1억을 빌리는 게 달달이 쪼개서 내니까 작아지겠죠. 가벼워져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상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요는 당연히 증가고요. 다음에 4번에 일반적으로 융자 기간이 짧고 융자 비율이 낮아. 그러면 대출 기간의 위험도는 낮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이 짧아요. 그러면 이제 금방 다 갚아야 되니까 융자 비율이 낮아. 조금밖에 안 빌려줬어.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요. 위험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죠. 그래서 옳은 이야기고요. 5번에 융자금의 금리가 낮을수록 수요자의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수요는 늘어난다. 그렇죠? 이자가 싸다. 당연히 수요 증가예요.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뭐 이렇게 답을 뭐 쉽게 찾으면 돼요.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한번 볼까? 8번. 잠정 상환,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세 가지 대출 상환 방식 중 다음 질문에 가장 적합한 방식 그랬죠?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1부터 10년 해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수도 없이 연습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상환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뭐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원금 균등 상환이 있고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고 최증식 다른 말로 증식 상환이 있다. 그럴 때 해마다 갚아야 되는 원금액과 이자하고 이걸 다 합계해 이걸 가지고 뭐 연습을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원금액과 이자하고 합계,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계. 그래서 이건 반드시 연습이 돼야 돼요. 계산 문제까지 나온다 그랬죠. 그럴 때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차입자의 첫 해 월 불이익이 가장 많고 후기에 월 불이익이 가장 적은 대출 상환 방식 그랬죠. 1,000만 원 빌렸다 생각하고 첫 해 월 불이익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로 숫자 써도 되나요? 월 불이익 그러면은 우리가 월 내는 돈이니까 원금과 이자를 더 늘리죠. 요거 얼마였어요? 200. 요거 얼마인데요? 160. 얘가 얼마였을까? 80. 그러니까 제일 큰 거 그러면 뭐냐? 원금 균등이네. 원금 균등. 그다음에 요거는 마지막이 되면은 이제 이자가 줄어드니까 11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제일 작죠. 여기는 뭐 300. 여기는 160. 뭐 이렇게. 이 정도 연습이 돼야 된다. 이 정도. 그래서 연습을 해가지고 이게 흘러다녀야 돼. 머릿속에서. 2번. 자, 일정 기간 상환 후 저당 잔액의 크기가 가장 작은, 저당 잔액이 가장 작다는 이야기는 원금을 빨리 갚는 거죠. 얘는 원금 얼마씩 갚아요, 이거? 이거는 100만 원씩 계속 갚죠, 100만 원씩. 얘는 얼마? 처음에는 이자가 100이니까 얘는 60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자가 100이니까 원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해. 마이너스 20. 부의 상환, 마이너스 상환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저당 잔액이 가장 작다는 이야기는 원금을 빠르게 갚는 것 그 이야기네. 그래서 이것도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그래서 적합한 지문은 뭐냐 그 이야기예요. 5번인데 답 보니까 원금 균등, 원금 균등.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9번 한번 보죠. 9번. 자, 이런 계산 문제가 전형적이에요. 가비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2,400을 연이자 5%, 2,400, 10년간 매월 상환 조건이다.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매년인지 월인지. 원금, 균등. 그래서 뭘 계산할 건지 알아야 되겠죠? 1회차에 상환해야 될 월 리금 합계. 그래서 뭘 계산할 건지도 알아야 돼요. 요거 두 개 더한 합계액입니다. 자, 그러면 원금 먼저 계산해 보자. 원금은 어떻게 될까? 2,400만 원을 10년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240만 원이에요. 요건 매월 상환이라 그랬으니까
12달로 나누면 되겠는데,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20만 원이 되네. 그 다음에, 자, 이자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이자. 자, 2,400만 원이죠. 곱하기 5%예요. 그러면 연간 이자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냐? 2,400에 10%가 240이니까 반, 120이겠지 뭐. 요거를 12달로 또 나눠야 되겠는데, 12달.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10만 원이네. 그래서, 두 개 합한 것, 그러면 30만 원이겠는데요. 그래서, 요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이거를요, 뭐 1회차만 내겠습니까? 1회차? 시험에서? 3회차 이렇게 낼 수도 있겠지, 3회차. 그러면, 원금이야 똑같지. 문제는 이자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2,400에서 두 번 갚은 걸 빼야지. 두 번 갚은 게 얼마예요? 20, 20, 40 빼는 거지. 거기다 0.05 하면은 연간이 나올 거고, 그거를 12달로 쪼개면은 매달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조금 더 친절하게 계산기를 뭐 같이 두드려 볼 수도 있고요. 자, 한번 두드려 보죠, 뭐.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 그렇죠. 자, 계산기를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2,400 있어요. 2,400 빼기 40만원 뺄게요. 40만원 곱하기 0.05를 곱했어요.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 118만원 나오네. 요거 12달로 나누면 되지. 12달. 그러면 얼마 나오냐? 9.83333 나오네. 9.3으로 하죠. 93,000원.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29만 3천원이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저당 유동화 제도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또 이제 틀린 거를 찾아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유동화 시장의 구조죠. 요거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차입자가 있고요. 여기 1차 대출 기관이 있죠. 2차 대출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기관 투자자가 있죠. 투자자.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외워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반으로 똑 잘라가지고 이 위쪽을 1차 저당 시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래쪽을 뭐라 그런다고요? 2차 저당 시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그럴 때 1차 저당 시장이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그래서 모르는 이야기인데 이거 이 차입자가 다른 말로 수요자죠. 이번에 저당은행을 저당회사라고도 하는데 저당만을 전문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며 매매하는 회사이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저당 전문 은행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3번에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 경우가 다른 기관 투자자 사이에 기존의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고 팔고 왔다 갔다. 자, 그런 게 이제 2차 시장이죠. 그 다음에 4번. 자,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로부터 원저당 차입자거나 아무런 직접 관계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은 차입자는 몰라, 이거.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5번에 1차 저당 시장은 저당이 유동화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했는데 유동화는 2차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1차가 아니고 2차 저당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다음에 이제 11번입니다. 이것도 뭐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 무조건 나올 것들만 넣은 거예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투자 회사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그래서 뭐 맨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1번 보니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립 자본금이 이제 5억이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죠. 요건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립 자본금 3억 이상이고, 영업인과 6개월 이내에 50억을 만든다. 그래서 5억, 3억, 3억, 70, 50, 50 이렇게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70억 이상이 돼야 된다. 70, 50, 50이니까 그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4번에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고 최저 자본금 예컨대 자기관리 그러면 70억 이야기죠.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의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그렇죠. 이 이후에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예. 5번에 자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 지점을 설치할 수가 있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죠. 이 위탁관리는 명목상의 회사예요.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법인 등기는 존재하되 실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바로 본점의 지점 설치 불가. 직원, 상근 직원도 없어. 있는 게 아니고 없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지점도 있고 직원, 상근 직원도 있는 거는 자기관리立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12번입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어른 설명으로 본 거 옳은 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박스형 문제라 그래. 박스형. 박스형 문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 푸는 방식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몇 개냐, 옳은 게 몇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은 옳은 게 기억 디귿이냐, 니을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거, 나열 골라내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나열형하고 몇 개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난이도가 아주 극상이요. 난이도가 상. 그래서 이건 풀면 안 돼, 이거. 네. 이런 거 풀면은 답도 안 나오고,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또 이 문제가 막 너무 뭐 계속 읽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답을 못 찾았다 그러면은 그 아래 문제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풀면 안 되고, 요거는 난이도가 지극히 하야. 아주 쉬운 거 이건 뭐 무조건 풀어야지. 그러면 이런 박스형 문제가 부동산학 개론에서 매년 몇 개 나오느냐? 달랑 한 개 아니면 두 개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안 풀어도 돼. 한 개 안 풀어도 39개나 남아 있잖아요. 이런 거 풀어가지고 시간을 5분을 쓰고 5분을 써서 답이라도 맞히면 그나마 2.5점인데 답을 못 맞히면 5분 동안에 5문제를 풀 수 있고 하나 틀렸으니까 6개를 못 푼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결국 6개면 얼마예요 이거? 15점을 날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2.5점 맞추려고 15점을 날리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제 이야기 좀 들으셔야 돼요. 답 찾아보자고요. 자, 기업반의 시장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형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시장성 분석, 시성 타자 할 때, 요거는 매매 능력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옳은 이야기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봤어도요, 기억이 없는 거 이거 답이 아니요. 하나 보고 두 개 날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리을 한번 봐볼까? 리을? 아니 디귿 봐볼까? 디귿 나머지 중에 니은하고 디귿 미음이 있네. 자, 디귿. 자,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디귿 봅니다, 지금.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흡수율 분석은 과거 자료를 가지고 과거나 현재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분석하는 거예요. 미래를 분석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디귿 들어간 거는 답이 되면 안 돼. 이건 틀렸거든요. 그래서 요거 답 아니고 요거 답 아니네. 그러니까 두 개만 봐도 답이 3번인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냐 이건.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지문 5개 중에 다 알아야 답이 나오느냐? 이건 너무 쉬워요. 일반적인 문제는요.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적어도 4개는 알아야 답이 나와요. 4개. 운이 좋으면은 딱 답 하나만 알고도 물론 답을 찾을 수는 있지. 근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4개를 알아야 돼. 4개.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2개나 3개면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극히 낮은 거다, 이거. 자, 나머지 풀어보죠.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화는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는데, 그럼요. 왜요? 예컨대 사업화 결과가 동일하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이라 생각하죠. 예컨대 내부 수익률이 15%예요. 다른 말로 기대 수익률이죠. 우와, 이렇게 좋은 게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럼 누구나 다 투자하는 거냐? 아니에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면은 크니까 투자하지. 그런데 요구 수익률이 20%면은 안 해,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다르거든요. 개발업자마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디귿 했고.
자, 리을번 봅니다. 리을번 보시면, 자, 개발사업에서 법적 위험은 토지용 규제 같은 사법적 그랬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토지용 규제라는 거는 국계법 이야기니까 사법이 아니고 공법. 소유권 관계 그러면은, 요거는 민법이니까 사법이겠지 뭐. 그래서, 리을번은 틀렸다. 그 다음에 미음번, 개발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 분석. 개발 단계 그러면은 이거 알고 계시죠? 외워야 돼요. 아예, 부, 타, 금, 설마, 설마, 건설 단계.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부지모 시가 확보, 타당성 분석, 금융, 건설, 마케팅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탁하려면 그냥 아예 확실히 하라고. 아예 부탁은 설마.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예비적 타당성 분석 두 번째 단계인데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대략 따지는 거다. 그럼요. 왜? 진짜 정확하게 따지는 거는 여기서 할 거니까 이때는 대충 따져보는 거다. 그 이야기에 지금. 그래서 옳은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 미음 이렇게 5개를 다 알아야 푸느냐? 아니요. 기억하고 리을만 알아도 되고 니은하고 디귿만 알아도 되고 뭐 달랑 2개 알면 답이 나오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쉽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뭐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음 표에서 A지역 부동산의 산업 입지개수를 구하시오. 입지개수 계산 문제도 종종 나오죠. 요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LQ. 자, 크게 분모하고 분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모 부분하고 분자 부분은 분모는 전국의 산업 비율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국의 총고용수 분의 자동차로 볼까요? 그러면 전국의 자동차 고용수요. 다시 말해서 전국의 총고용이 얼마냐? 1000만이라 치고 자동차는 200만이라 치자. 그러면은 분모 쪽이 몇 프로라고? 20%.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전국에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중에 이제 울산 지역이 자동차 산업에 특화된다 보러 가자고. 그러면 똑같아. 전국 대신 울산만 쓰면 돼요. 울산의 총고용수 분의 울산의 자동차 고용수 그러면 되지 뭐. 자동차 고용수. 그래서 울산의 총고용이 얼마냐? 50만이라 치자. 자동차 쪽이 30만이다. 그러면 얘는 몇 프로냐? 60%인데 이거.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3배나 자동차 쪽이 특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네. 어디가? 울산이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내는 걸 입지 개수라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풀면 돼요. 보세요. 다음 표에서 A지역의 부동산 산업 입지 개수. 그러니까 딱 줘버렸어, 이거. 뭐 다 풀어라, 그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전국의 총고용이 얼마냐? 자, 분모 먼저 알아야 돼요. 1000. 그 다음에 전국의 부동산 고용이 얼마냐? 그게 얼마예요? 요거 잘 찾아야 돼. 400 찾으면 안 돼요. 500. 예? 그래서, 이쪽으로 가네. 그래서 몇 프로? 50%. 그러면 분자도 똑같이 가면 돼. 분자, A지역. 총고용이 얼마냐? 그러면은 400. 그 다음에 부동산이 얼마냐? 200. 이렇게 화살표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몇 프로냐? 50. 그래서 결국 50분의 50인데 A지역의 부동산 입지 개수는 그러니까 1이다. 1.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 그러면 혹시 B지역의 부동산 입지 개수를 찾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똑같네, 이것도. 그래서 요거 이렇게 분모가 같다면 분자도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분모하고 분자가 가는 방향을 똑같으니까 방향을 분모를 처음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러면 계산이 너무 쉬워요, 이거. 이거 몇 문제 연습해 보면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 할 때 이거 몇 개 풀 거거든요. 아주 쉬워, 이거. 뭐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다 물어봐라, 다. 예컨대 부동산도 기타도 뭐 4개 다 계산해봐라. 그래 봤자 1분 조금 더 걸려요. 그러니까 쉽다, 이런 건 할만하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한번 볼까요? 14번. 다음 부동산 관리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에 보시면요. 자, 부동산 관리는 기술, 경영, 법, 제도 측면에 있어서 물리적 설비뿐만 아니라 경영, 법률을 포함하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죠. 그래서 복합적, 그랬으니까 복합 개념이죠. 기술적 측면의 관리가 있었죠. 경제적 측면의 관리가 있었죠. 법, 률적 측면의 관리가 있었죠. 요거 이름 바꾼 것 뿐이지 뭐. 요거. 경제적 관리를 경영, 이렇게 바꾼 것 뿐이죠. 기술적 관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 유지 관리. 그다음 유자가 아니고 유지. 자, 경제적 관리를 뭐라 그런다고? 다른 말로 경영 관리. 경영. 법률적 관리를 다른 말로 보존 관리다. 이렇게 다른 말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해하기에 불과하다. 자, 이번에 경제적 관리란, 자, 부동산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총 수익에서 관리비 등 재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이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있는가를 조사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제적 관리라는 게 손해분기점의 관리라든가 회계 관리라든가 인력 관리 같은 거였죠. 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익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옳은 이야기고요. 3번입니다. 3번 보니까 법률적 관리란, 자, 보전 관리라고도 하고 아주 좋아. 부동산의 행정적, 법률적 하자의 제거와 예방을 위하여 행정적 또는 법률상 조치를 취하는 관리 행위이다 그랬는데, 부동산의 행정적, 법률적 하자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해서 행정적 또는 법률상 조치를 취하는 관리 행위이다. 뭐 틀린 거 별로 없는데. 4번. 자, 관리 방식 중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자가 관리보다 위탁 관리가 더 불리하다 그랬는데, 그렇죠. 여러분, 자가 관리의 장점은 그럼 뭐예요? 내 거니까 기밀 유지라든가 보안 관리가 잘 되죠. 그러니까 기밀 유지나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자가 관리보다 위탁 관리가 더 불리하다 그랬으니까 옳은 지문이에요, 지금.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5번. 자, 부동산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후에 처리하면 고비용의 지출, 임차인의 불편 등을 이야기하므로 예방적 유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그래서 요거는 답이 없네요. 없어, 답이. 답을 제가 3번이라고 드린 것 같은데, 3번 다시 한번 볼까요? 법률적 관리는 보전.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존. 그런데 여기는 보전이네. 이 보전하고 보존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빡 속을 뻔했는데, 보전 관리가 아니고 뭐라고? 보존 관리. 그것만 틀려. 나머지는 딱 정확해요. 그래서 이 보존은요, 하자가 발생한 이후에 치유한다는 개념이 강하고요. 이 보전은, 결혼해서 말하는 보전은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발해서 재개발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를 해가지고 보수 개철 이렇게 네 가지 했죠. 재개발 이때 설명드렸는데, 보전 재개발이 있고요, 보전입니다. 수복 재개발이 있고, 계량 재개발이 있고, 철거 재개발이 있다. 그럴 때 아래로 갈수록 굉장히 적극적이고 위로 갈수록 소극적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보전은 그럼 뭐냐? 보전. 이 재개발은 도시개발 시설이 불량하거나 또는 노후불량한 주택이 극히 많을 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극히 많을 때 하는 건데, 이거는 노후불량화가 되면은 재개발해야 되니까 노후불량화가 되지 않도록 아껴서 쓰자 그랬잖아. 아껴서 쓰자. 예방의 개념이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보존하고 보전은 전혀 다른 이야기. 틀렸어 이건.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 3번이 틀렸네요. 출제 오류는 아니네, 그죠? 다음 이제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부동산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에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거 찾아라. 그 이야기네. 그래서 첫 번째, 시장 세분화란 마켓 세그멘테이션. 부동산 상표 소지별을 유산 특성의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유산 특성은 예컨대 지역별로 또는 연령별로 또는 직업별로 소득별로 이렇게 유사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쪼갠다. 세그멘테이션 나눈다는 이야기죠. 자, 이번에 부동산 마케팅은 자,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형성을 형성, 유지, 변경케 하는 제반 활동이다. 그럼요. 그래서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게 마케팅이에요. 우리 제품을 사도록 바꾸려고 하는 것. 3번에 자, 부동산 마케팅은 자, 부동산 시장이
구매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건 틀렸죠. 마케팅이라는 게요, 이 공급자가 주도하던 시장, 그러니까 옛날에 1910년, 1920년대에는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뭐 품질이 좋건 말건 만들기만 하면은 불티나게 팔렸어. 물건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공급자가 시장을 주도했다고요. 그런데 1910년대,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대한제국 시대이죠. 그런데 세계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이 발생하고 나면서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물건을 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막 뭐 너무너무 물건이 많아.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자는 아무 물건이나 갖다 주면 산다고요. 좋은 물건을 골라서 사야 된다고? 골라서 사야죠. 이게 수요자 주도 시장이요. 다른 말로 구매자 주도 시장이죠. 그래서 수요자 주도 시장이다 또는 구매자 주도 시장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옛날처럼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급자는 어떤 생각해야 되느냐?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뭘까? 물어보고 나서 만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마케팅이죠. 마케팅 줄여서. 그래서 마케팅이 왜 생겼느냐?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학문이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 4번, 자, 부동산 마케팅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제품, 촉진, 유통, 그 다음에 가격 등 마케팅 믹스가 있다. 이걸 우리가 포피 믹스라고 그러죠. 포피 믹스. 또는 똑같은 이야기로요. 이렇게도 이야기해. 포피, 어포스트로피 S. 그러면은, 포피스, 그러면, 4개의 피부나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프라이스, 이렇게 4가지죠. 네. 5번에, 자, 부동산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환경을 잘 고려해야 한다. 당연히 고려해야죠.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답은 3번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6번입니다. 다음 부동산 가격 재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요거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에 속한 환경이 질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 그러면 외부 환경과 잘 어울려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이 비싸게 되려면 대상 부동산에 속한 환경 외부잖아, 외부.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이다 그래야죠. 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뭐 균형의 원칙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장난이니까. 네. 이번에 기회비용이란 선택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가치로 기회비용의 원칙은 중요한 가격 전축 중에 하나이고 대체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게 관련이 있다 그러면 다 관련이 있어. 그래서 13개 가격 전축이 다 관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당연히 옳은 지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부동산 가격 전축이란 자,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추출하여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평가 기준이다, 지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4번에 자, 부동산의 효용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는 이용 방법을 최유효용의 원칙이라 하는 바. 좋아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최고치의 이용을 항상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파악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면 진짜 아니 됩니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게 뭐였어요? 요거 가치 전제가 된다 그랬죠. 이 말이 뭔 말인데요? 가치를 구할 때는 항상 뭘 전제로 평가한다고?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해야 돼. 전제로. 그러니까 항상 기대할 수 없다고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항상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늘 최유효용을 전제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죠. 4번 틀렸고. 이번에 수요공급 원칙과 관계가 있는 거. 다 관계 있다 그랬죠. 관계가 있는 가격 원칙은 경제 원칙과 대체 원칙이다. 그래서 특히 시장에서 관계되는 것들이죠. 옳은 이야기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17번. 요거는 안 나오면 손에다 장을 지신다 그랬어요. 이거. 17번. 지역분석 개별 분석의 관계를 설명하고 가장 타당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 지역분석 개별 분석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지역 분석은 균형과 관련이 있고 개별 현상은 적합 관련인데 벌써 답이네, 이거. 요거는 적합, 요거는 균형. 앞뒤가 바뀌었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외운다 그랬어요, 이거. 예. 이번에 개별 부동산의 주요형 판정은 인근 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지약하여 있으므로 인근 지역의 표준적 경우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해야 된다. 옳은 이야기죠. 2번 지문 같은 게 조금 애매하다,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가 돼. 여기요, 여러 가지 일반적 요인하고 지역 요인을 분석하죠. 여기다가 다 쓸 수가 있으려나, 이거?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쓸까요? 네. 자, 일반적 요인하고 지역 요인이 있어. 일반적 요인하고 지역 요인. 이걸 이제 분석하면 지역 특성이 파악되고, 지역 특성. 이로부터 우리가 알아내는 게 뭐라고? 표준적 이용이고, 이로부터 우리는 가격 수준을 알아내죠. 가격,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고 하죠. 네.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알아낸다고? 대상 부동산의 개별성을 알아내요. 그래서 이로부터 뭘 찾아낸다고요? 최유효 이용을 찾아내죠. 그래서 이로부터 구체적 가격을 판단하는 거죠. 이러한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요 정도는 외우자 그랬는데 이건 선행 분석이죠. 선, 지, 표, 수준이고요. 후행 분석이죠. 후, 계, 최, 가격이다. 가장 간단한 거는 요 정도를 외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니면 싸구려 다 외워야 돼. 자, 그럴 때 최유용은 표준적용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죠. 이걸 제약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세요. 대상 부동산의 최유용의 판정은요, 지역적 특성에 제약하여. 왜? 요게 결국 이걸 만들어내거든. 그래서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의 관계, 뭐 제약하는 관계 명백히 해라.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3번에 자, 부동산 감정평가를 구할 때는 먼저 선행 지역 분석이죠. 인근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죠. 선지표 수준. 그 다음에 그 가격 수준 중에 있는 개개부동산의 가격을 나중에 후행 판단한다. 그래서 선행, 후행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자,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 현상과 장래 동향을 명확히 하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최유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의가 없죠. 자, 지역 분석은 전체적 광역적 개념에 반해서 개별 분석은 부분적 국지적 개념이다. 뭐 이것도 이의가 없죠. 그래서 답은 1번. 그러니까 외우면 하나 맞추는 거. 이건 무조건 외워야지.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이번에는 또 옳은 걸 찾으라 그랬어. 그래서 아주 오래간만인데 1번에 거래 사례를 유사지역에서 구한 경우, 자, 지역연의 비교는 필요하고, 인근 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도 지역연의 비교는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건 틀렸죠. 유사지역에서 골랐다는 이야기는, 자,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이 달라. 그러니까 지역연의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인근 지역에서 골랐다 그러면은 대상도 인근 지역, 사례도 인근 지역에 있죠. 똑같은 지역이니까, 지역연의 비교는 필요 없다. 그래야 되겠죠. 틀렸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 감정평가의 규칙에서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급에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랬는데 기준 시점에 대한 이야기죠. 이 기준 시점은요, 원칙은 뭐예요? 가격조사 완료일이요.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만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 하나여 소급에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 그 다음에 3번에 기준점 미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점은 감정평가서 작성 완료 일자가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가격 조사 완료일이다. 4번에 복합부동산의 경우 조주현 상태 그대로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 부분을 평가하는 것은 부분평가로 일종의 현황평가이다 그랬는데 이건 틀렸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원칙은, 자, 구성 부분을, 복합부동산이 뭔데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둘 이상의 물건이죠.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이용될
없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는 원칙은 뭐냐? 일괄평가예요, 일괄.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부분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외적이죠, 이거. 그런데 이거는요, 부분평가는 구성 부분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죠. 구성 부분이 아니고 그 둘 이상의 물건이 있을 때 그 중에 일부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구성 부분이 아니고 하나의 물건의 구성 부분이 아니고 둘 이상의 물건, 둘 이상의 물건. 조금 어렵죠? 이제 이 구성 부분이라는 이야기 한 개의 물건의 구성 부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 이거. 그래서 4번 틀렸죠. 그래서 일종의 현황평가이다. 그래서 뭐 특수한 물건이나 합리적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면 조건 평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현황평가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5번에 시상가격 조정이란 평가 3박스의 가격을 산수평균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다시.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다시 할게요. 5번은 틀렸지 뭐. 이건 너무 쉽고 산술평균이 아니고 뭐라고? 당연히 가중평균이고 가중평균이죠. 4번 한번 보자고. 4번이 답인데 복합동사라는 게 주어진 상태 그대로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 부분 그랬는데 이건 한 개의 물건이 아니고요. 전체 둘 이상의 물건의 구성 부분이네. 구성 부분을 평가하는 것으로 일종의 현황평가이다. 그럴 때 요거는 만약 아까 설명드렸지만 부분평가라면은 조건부 평가가 될 수가 있다. 그게. 요거는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조건이 부과될 때 하는 거니까 요거는 조건 평가가 될 수 있는데 만약 구성 부분의 일부를 그냥 평가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 현재 건물의 제한 상태를 인정하는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현황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평가는요. 현황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조건 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서 4번은 가장 그나마 옳은 지문이다. 또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건 뭐 너무나 확실히 다 틀렸잖아 이거. 그래서 틀린 게 아닌 게 옳은 거니까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찾으셔도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복합동사는 토지 건물이 일괄로 이용되는 거죠. 주어진 상태 그대로 그랬으니까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건 현황평가지. 바탕으로 하여 그 구성 부분 전체 중에서 일부분 그 이야기. 둘 이상의 물건 중에 일부분 구성 부분을 평가하는 것으로 부분평가이고 현황평가이다. 그럼 옳은 이야기네. 정확하게.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조금 어려웠어요. 자, 19번입니다. 19번. 자, 19번은요. 다음 적산가격은 제조단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찾아봐라. 자, 1번에 대상 물건을 기준점 현재 새로이 제조단을 소유되는 적정가의 총액에서 감가누계액을 차감하는 걸 제조단가를 하는데 이는 재생원가 대체원가가 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여러분이 제조달 원가라는 거는 뭐예요? 다시 만들 때 소요되는 원가죠. 그럴 때 대상 물건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준 시점 현재 원시적으로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의 총액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틀렸네. 정확하지 않고 이 총액에서 감가누계액을 차감하면 안 돼. 그러면 적산가격이 돼버리지. 적산가격은요. 제조달 원가에서 뭘 뺀 거예요? 감가누계를 뺀 거니까 이걸 차감했다 그러면은 제조달 원가가 아니고 적산가격이죠. 그래서 요거는 감가누계액을 차감한다를 빼버리면 아주 정확한 지문이에요. 특히 중요한 거는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 현재 원시적으로 재생산 또는 재취득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취득 시점의 가격도 아니고 과거 신축 당시 가격도 아니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또 기준 시점은 이제 중고 상태 가격이 아니에요. 감가가 된 게 아니고 원시적으로 완전히 새로이 다시 만든다면 그런 게 제조달 원가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옳은 거 찾아야 되죠. 자, 2번입니다. 자, 재생산 원가는 기준 시점 현재
대상부동산의 자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자재를 사용하여 신규 복제 부동산, 그렇죠. 이게 리프로덕션 코스트죠. 재생산 원가. 재생산은 소비들 원가로 효용 측면에 차가는 원가이다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 요건 아니지, 요거. 예?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여야지. 효용 측면 그러면은 대체 원가니까. 그래서 2번 뒷부분이 틀렸어요. 3번에 대체 원가 또는 대치 원가죠. 다른 말로 대체, 자재를 바꾼다 그 이야기예요. 요거는 바꿔 설치한다 그 이야기고. 대체 원가는 대상도 동일한 효용을 갖는 부동산을 최신의 자재와 디자인에 의하여 신축하여 대체하는 경우에 원가로, 여기까지 아주 좋아요. 물리적 측면에 차가는 원가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리적 측면 그러면 이건 재생산 원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바뀐 거죠 지금. 그래서 2번 3번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4번, 자, 오래된 가옥이나 공장 등과 같이 적절한 자료 또는 재료, 자료도 마찬가지고 재료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죠. 원재료. 부적으로 대체 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재생원가 사용된다 그러는데 아니고, 이럴 때는 요거하고 여기 지금 바뀌어 있는 건데요. 바뀌어 있어. 이렇게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당시 재료라든가 이거 구할 수가 없다. 또는 당시에 상세 시방서 설계 자료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다. 오래됐으니까. 그럴 때 재생산 원가를 산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럴 때는 대체 원가를 구한다. 그러니까 오래된 가옥이나 공장 그러면 뭘 쓴다고? 대체 원가로 평가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틀렸다. 5번. 산정 방법에는 대상도 직접 조사하려고 하는 직접법과 대상부동산과 경쟁관계는 인근 지역 또는 독립권 내에 소재하는 유사부동산의 제조원가를 분석하여, 이게 사례죠, 사례. 건축 사례. 대상부동산 제조원가 간접법이 있는데, 직접법에는 총가격 적산법이나 보험료율 단가 적용법이나 변동률 적용법이 있다. 아주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 서술된 책들이 많아. 제조단가를 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총구단비지 뭐. 총가격 적산법, 구성단위법, 다른 말로 부분별 단가 적용법이죠. 부분별 단가 적용법, 단가 적용법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위비교법이 있죠. 네 번째가 비용지수법 또는 변동률 적용법이 있어요. 그럴 때 N은요 대상이 직접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직접법이 가능하고, 이것도 대상이 직접 구할 수 있죠. 이거는 무조건 사례, 건축 사례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100% 간접법이에요. 간접법. 그 다음에 변동률 적용법은 대상 부동산의 제조단가를 알 때 건축 지수라든가 건축비 변동률을 가지고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법도 있고 간접법도 있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보자고. 자, 첫 번째 요거 직접법 맞네. 두 번째 요거 직접법 맞는데, 세 번째 요거 직접법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게 문제라고. 이거 변동률 적용법은 대상에서 직접 건축 지수를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지역 인근 지역에 있는 건축 사례로부터 건축비 지수하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보정을 통해 가지고 간접법으로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5번이네요. 5번.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죠. 자, 20번. 다음 감정평가사 감가수정과 기업회계상 감가상각,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시험에서는 상당히 자주 써요. 그래서 맞지 않은 거, 그러니까 틀린 거 찾아라, 뭐 그 이야기네.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래서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차이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정확한 가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죠. 요거는 정확한 원가를 알기 위해서 뭐 그런 이야기죠. 요건 제조단가를 기초로, 얘는 취득가격을 기초로 하죠. 요거는 실제감가가 중요하죠.
요거는 이론적 감가, 합리적 감가가 중요합니다. 합리적 감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모든 감가를 다 추계하죠. 요거는 물리적, 기능적 감가만 추계합니다. 또 우리는 실제 감가가 중요하니까 이거는 계산된 감가가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관찰 감가를 통해 조정할 수 있죠. 요거는 기업회계에서는 관찰 감가 쓰면은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토지의 경우에도 감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업회계에서는 토지는 비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감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딱 잘라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뭐 답이 나오지. 자, 1번. 감가수정은 감가위험 판단에서 시장성, 수익성, 비용성 고려하고 있으나 감가상각은 시장성이나 수익성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비용만 고려한다. 좋아요. 2번. 내용수를 적용할 때 감가는 중요하네요. 이거 뺐네. 내용수를 적용할 때 감가 수정은 경관연수보다는 경제적 내용수를 중시하나 이거 중요합니다. 감가상각은 법에서 정한 대로 한다 그랬죠. 법정 내용연수. 좋아요. 그 다음에 3번에 감가수정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판단 자료라고 있으나 감가상각은 물리적, 기능적 감가만 추계한다. 방금 이야기 드렸어요. 4번에 감가수정은 감정사의 판단에 의존하는 바가 많으나 다시 말해 관찰감가를 적용할 수 있으나 감가상을 기계적 산정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계산하도록 한다. 좋아요. 5번 양자공이 토지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동일하다 그랬는데 틀렸네요. 감가수정은 토지에도 적용할 때가 있다. 예컨대 건부, 감가 같은 것들. 그렇지만 감가상각에서는 큰일 난다. 이런 건.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지금 보니까 이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한 4개 정도 보이네요. 4개. 그러니까 한 4개 정도는 뭐 상당히 어려웠고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4개를 빼면 16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2개 정도 맞추셨다. 그러면은 굉장히 공부를 잘 하시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뭐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또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